자, 안녕하세요. 인더바인 종합건설 조관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그 신축 중인 그 중랑구 중화동에 현장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마침 우리 대학생분들이 우리 중랑구 현장에 관심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이 현장 소개를 할 겸해서 이렇게 세 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다니는 3학년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3학년 아, 네. 또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3학년 황입니다. 아, 그래요? 다 3학년 분이시네요. 네네. 저희 회사를 어떻게 알고 또 중화동 현장을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된 거예요? 저희가 과제 관련해서 네. 그 건설 현장을 찾아보고 있다가 네. 인터넷에 그 인더바인 아. 건설 회사라고 그 홈페이지에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연락드렸어요. 아, 그랬구나. 과제는 뭐 어떤 과제입니까? 대략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건설 현장을 조사해서 이제 그 건설 현장에 사용되고 있는 시공 방법에 대해서 조사하는 리포트를 써야 돼요. 지금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 바닥 기초 위에 이제 기초와 그 하부 구조 이 정도밖에 공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뭐 많은 내용을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현장 보면서 말씀하시도록 하죠. 네, 그래요. 네, 여기 1층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는 그 다중주택 건축 현장이에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원룸. 네, 그렇게 건축을 하는 현장이고 대지 면적이 한 40평 정도 되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그 40평의 대지 위에 60%의 건폐율로 그 이 기초를 앉힌 거예요. 건폐율 알죠? 정확하게는 네? 아니 건축과 학생 아니었어요? 건폐율을 모르면 어떡해. 아, 그래요? 건물 대지에서 깔고 앉아 있는 면적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축의 대지 면적이 40평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거기에 60%면 대략적으로 24평을 깔고 앉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기초 부분이 한 24평쯤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아, 주로 어떤 거를 배우세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 이제 역학적인 계산 그런 거 아, 구조. 네. 아, 구조 역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아직 대해서. 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그런 실질적인 것들은 아직 많이 배운 상태가 아니고. 그럼 목표가 뭐 구조 기술사 뭐 이런 거예요? 네, 아마 네, 아, 그쪽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네. 공부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래요. 그리고 그 지금 이 현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40평의 대지 위에 저희가 이제 기초 공사를 하고 여기가 1층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GL 그라운드 레벨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GL은 저 도로변이 GL이란 말이에요. 네. 1층의 바닥이 GL보다 지금 뭐 한 1.5m 이상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밑에 이제 피트층이 있어요. 피트층. 이거는 뭐냐면 그냥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 대지에서 올라오는 습기도 막아주고 그리고 이 계단이라든지 우리 이제 건축은 입체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냥 평면만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입체적인 구조물의 계단이라든지를 고려했을 때 머리가 부딪히지 않아야 되고 그런 높이가 확보가 됐어야 돼요. 이 건물은. 바로 1층부터 이렇게 진입하는 구조가 안 나와. 이 코어와 이 구조상. 코어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네. 계단실 코어, 그 중심 받는 부분, 힘을 받는 그 핵심 부분. 그래서 그런 구조상 여기는 이렇게 피트층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1층이지만 한 1.5m 이상 올라와 있고, 나중에 건물을 지어도 3층 건물이지만 이 건물이 이제 3층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네. 3층 건물이지만 높아 보이겠죠. 그런 효과도 크죠. 아, 왜냐하면 건물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건축을 계획하게 되면 뭐 엔지니어링적인 뭐 안전이라든지 구조도 당연히 중요하고 이 부동산 아닙니까? 네. 건축은 그렇죠. 그러면 그 가치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피트층의 높이를 1.5m 정도로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계단의 높이를 고려해서 자 앞으로 이제 골조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쪽에 보이시면 이쪽에 계단이 이렇게 올라오는 계단 있잖아요. 여기가 복도예요, 이만큼이. 그래서 그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복도를 타고 여기서 또 계단이 올라와야 돼요. 아, 여기 계단이구나. 그렇죠. 이게 이제 계단 골조가 이 골조가 여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공사가 많이 진행이 안 돼서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입체적으로 이 높이가 있어야만 이 계단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계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 계단이 안 나오고 여기서 올라갔을 때 머리가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해되죠? 네,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피트층이 반드시 필요했고 또 밑에서 올라오는 습기라든지 그런 것도 막을 수 있고 가치도 올릴 수 있잖아요. 부동산 가치도 올릴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제 필요했다. 궁금한 거 있을까요?
혹시 이 프로젝트의 주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건축주가 보유하고 있던 땅에 예, 건물을 지으는 거예요. 또 직원들 원룸 숙소로도 제공해 줄 거고, 그 다음에 그 임대 사업해서 임대 수익도 볼 수 있어요. 프로젝트의 예상 완료일은 언제? 장마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한 10월 말경. 예, 그래서 공기를 한 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예, 여유롭게 될 것 같아요. 철거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6개월. 예,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철거 절차가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철거는 심의가 있고, 그 다음에 신고가 있는데, 여기는 신고권이에요. 신고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짧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는 한 층에 4개의 원룸이 올라갑니다. 네, 네네. 그래서 코어가 중심에 있고, 이렇게 사방에 원룸이 이렇게 위치할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요 철근, 요게 이제 벽체 배근이 이제 더 뽑혀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자리가 화장실이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여기도 화장실. 그래서 요 방에 화장실이 되고, 여기는 요 방에 화장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조가 나와요. 제가 서 있는 곳이 이제 복도, 계단 타고 올라가는 거죠. 이런 거. 그럼 여기만 튀어나와 있는 여기는 방이 좀 큰 거죠. 예, 이쪽으로 방이 좀 큰 거죠. 네, 그렇죠. 현장의 지방 강도는 어떻게 확인했나요? 지방 강도는 진해력 조사하고 지질 조사를 했어요. 철거하고 나서 골조 공사하기 전에. 그래서 시추를 해서 타공을 2군데를 했어요. 시추를. 그래서 30m 정도 시추했어요. 그래서 지질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진해력을 테스트해서 그 진해력을 확보했는데, 이 건물을 지지하기 위해서 약 15톤 정도의 진해력이 필요했었어요. 2톤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집안 보강 공사. 집안 보강 공사를 하고 강도를 다시 측정해서 지금 소장님 얼마 정도? 18톤 정도. 18톤 이상, 그러니까 15톤 이상의 확보를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공사를 시작했어요. 혹시 집안 강도 보강은 어떤 식으로 진행해요? 보강공법은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게 크게 한 4가지 정도 있어요. 도심에서 하는 게, 왜냐면 도심이다 보니까 공간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헬리컬 파일 공법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퍼즐 소일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집안 계량 공법이에요. 그래서 집안이 너무 무르니까 일정 깊이를 이렇게 계량하는 그런 공법이고, 그다음에 팽이 기초라고, 그것도 아마 배우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는 도심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기초판 밑에 더 힘을 받는 기초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매트를 하나 더 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중을 주고 힘을 받는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집안 계량 공법으로 호박돌이라든지를 섞어서 다지는 공법이 있어요. 그거는 배웠죠. 호박돌 다지는 공법 배웠어요? 네. 확실히 배웠어요? 네, 집안 기량 공법. 집안 계량 공법 배웠어요? 면역지구. 예, 맞아요. 이런 집안 계량 공법. 건폐율은 몰라도 그런 건 안 해? 네. 구조적인 걸 많이 배웠나 보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그 공법 중에서 4번째 공법으로 최대한 이제 이 기초 상황이랑 집안 상황이랑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집안 계량 공법으로 여기를 다짐했어요. 강화를 시켰어요. 네, 또 질문.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주요 건설 기술이 무엇인가요? 여기는 이제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보이시는 것처럼 철근 배근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이 기초에도 지금 이런 배근이 촘촘하게 다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가지고 거푸집으로 시공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거푸집이잖아요. 뭔지 알아요? 이름이 뭔지 알아요? 정확한 이름은 뭐죠? 정확한 이름 몰라요. 이제 유로폼이라고. 유로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봐야 해. 안 들어보면 안 돼. 네네. 건축가 학생들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유로폼이라고, 거푸집이 뭐 터널 거푸집, 무슨 거푸집, 종류가 뭐 갱폼 뭐 이런 거 종류 되게 많아요. 그런 가설재 중에서 이거는 유로폼이라는 거푸집이고, 아주 소형 공사에서 많이 쓰이는 자재예요. 그래서 요 거푸집으로 틀을 완성하고, 배근을 먼저 하고 틀을 완성하고, 그 틀에다가 타설을 해서 양생을 시켜서 네. 골조를 만드는 철근 콘크리트 공법 구조. 이게 주요 공법입니다. 저희. 또 궁금한 거. 사용 중인 건설 기계와 장비는 무엇인가요? 소형 이제 현장이다 보니까 장비가 크게 많이 들어가진 않고, 기본적으로 여기 골조 타설을 할 수 있는 그 레미콘 자재를 싣고 와야 되는 레미콘 자재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타설을 할 때 펌프카, 네. 펌프로 펌핑을 해가지고 이제 타설을 하니까 사람이 지금 하지 않잖아요, 그죠? 펌프카.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자재를 사람이 옮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크레인, 그래서 소형 크레인, 크레인 장비들 그렇게 활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레인이 여기 밖에 쪽에서 예, 밖에서 위로 들 때도 있고, 아니면 위에 층에서 바로 이렇게 정말 작은 크레인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예 무거운 자재를 그냥 양중만 시키는 크레인도 있거든요. 예, 그런 크레인 자재도 많이 사용합니다. 건설에서 사용되는 주요 자재가 쓰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요 자재와 자재 쓰이는 이유는 여기는 주요 자재가 이제 레미콘하고 철근이라고 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가성비, 그 다음에 내구성. 예, 여기 뭐 철근 콘크리트 굴조 뭐 50년 이상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100년도 써요. 지금은 훨씬 더 그 구조에 대한 그 기준이랑 이런 게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건물도 다 내진 구조고, 그리고 이 골조 자체의 그 레미콘 품질 강도도 굉장히 높아요. 철근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가성비와 이런 것들을 고렸을 때, 그 다음에 사업 기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릅니다. 이 철근 콘크리트가 이거 한층 골조 공사 올리는데 열흘이 채 안 걸릴 겁니다. 한층 올리고. 그러니까 골조 공사만 치면 피트층 고려해가지고 옥탑까지 하면 한 50일이면 끝나요. 주요 자재의 품질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품질은 이제 주요 공정마다 감리자가 옵니다. 현장에 감리자가 와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제대로 된 자재를 활용하고 있는지 쓰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 소장님들이 감리를 해서 보고를 계속해요. 자체 보고를 해서 건축주하고 감리자라든지 설계자가 모두 볼 수 있도록 공유하거든요. 투명하게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감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프로젝트에서 주의해야 할 주요 리스크가 무엇인가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지금 구조를 잘 아시는 것처럼 구조적으로 안전한,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도 또 안전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한번 둘러보시면 저희 건축 현장에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주택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진짜 업무가 끝나고 좀 조용하지만 이제 공사를 할 때 소음이라든지 뭐 진동, 먼지 날리는 거, 분진이라든지 이런 도심 공사는 주의해야 할 점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뭐 넓은 뭐 대단지 공사라든지 이런 거 했던 분이 이런 데 오면 적응 못 합니다. 그렇죠. 여기 너무 좁고, 그리고 자재 놓을 데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 이거 외부에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근데 공간이 작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 공사는 소규모에 특화된 사람이, 왜 변호사도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고 건설 전문 변호사가 있듯이 이 공사도 제가 특화된 그런 어떤 포지션입니다. 실제로도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또 정말 비상식적인 경우도 많고, 억지도 많고, 물론 정말 시끄러운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나 많은 다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젝트 완료 후 유지 보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요거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서 지은 건물은 저희 회사에서 이제 별도 유지 관리 업무를 하거든요. 그거는 저희 회사만의 어떤 그거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하자 보수에 대한 보증을 하기로 되게 돼 있어요.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단독주택의 종류의 하나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그 종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런 거냐면, 공동주택은 예를 들어서 이게 공동주택이에요. 네. 이건 다세대 주택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다세대 주택은 호수별로 소유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유자가 많겠죠. 그러니까 많은 소유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하자에 대한 보증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은 소유자가 한 명이에요. 그리고 호수별로 분양이 안 돼요. 그래서 단독주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보증, 사회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아. 이 건물에 하자가 생겨도.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다만 합의로 정해야 돼요. 이 소유자와의 합의로. 그래서 2년이던,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2년을 보증해 주거든요. 그 별도로 보증하는 것 말고 법적으로 보증하는 거. 그래서 그런 보증은 저희가 이렇게 유지 보수를 하는데 2년을 보장하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마감되는 몇 년, 뭐 창호는 몇 년, 이런 식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 이 벽 두께 같은 거는 네. 다 계산돼서. 그렇죠. 지금 보시면 여기 그 줄 보이세요? 네. 이게 먹줄이에요. 이 안쪽에 지금 자재 밑에도 이렇게 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먹줄을 튀겨놔서 이 폭을 정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한 20cm 돼 보여요. 네. 그래서 이 먹줄의 두께와 철근 배근의 간격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야 구조적으로 이게 안전해지니까. 그럼 이 네. 콘센트랑 그 호스 같은 것도 다 정해놓고 그래서 공사를 하는 당연하죠. 지금 이게 콘센트 라인. 파란색이 콘센트.
네, 그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현장에 있는 기술자들이 우리끼리 약속을 하자. 자, 요거는 파워야, 요거는 인터넷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고, 요건 통신이야, 요거는 뭐 파워야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놓고 올라오는 거고, 지금 보시는 이 간격이라든지 철근의 간격, 이 벽의 두께 모두 정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이 높낮이가 다른 건 괜찮나요? 높낮이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연장이 돼가지고 이제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큰 그런 이슈가 아니에요. 철근은 인장력을 주로 받는 거예요. 뭔지 알죠? 네. 우리가 이제 힘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압축과 인장. 압축을 커버하는 게 뭡니까? 콘크리트. 그렇죠. 콘크리트죠. 그다음에 인장을 커버 제대로 했네 공부. 공부 잘하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 철근은 인장력이라는 걸 이제 눌렀을 때 이제 휘어지지 않게 하는 걸 받쳐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수직근보다는 이제 수평근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고, 맞죠? 무슨 말인지 알죠? 처짐을 막아야 되니까. 네. 그렇죠? 알아듣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연장하는 거는 수직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슈는 없을 거예요. 나무도 거푸집 만들 때 같이 쓰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그 밑에를 받친다든지, 네. 주로 이제 밑에 천장을 받칠 때 써요. 천장을 같이. 뭐 일본 말로 오비끼라고도 하고, 네. 버팀목이라고도 하고. 여기 보이시는 저 초록색은 아마 통신함일 거예요. 네. 통신함. 이게 통신함. 네네, 맞아요. 그래서 각 세대별로 갈 통신 지금 저렇게 청테이프로 막아놓은 거는 콘크리트가 혹시 저기 튀어 들어가지 말라고 막아놓은 거고, 네.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이제 통신 배선들이 쭉쭉쭉쭉 가지처럼 이제 뻗어나가요. 각 세대별로. 이 매트라고 하나요? 매트 기초, 네, 매트 기초 두께가 600 정도 됩니다. 600. 네네. 그게 아까 그 말씀하신 15톤 맞추기 위해서 600으로 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것까지 계산을 하지는 못하는데, 저희도 이제 그 허가를 받을 때 구조 기술사들의 그 구조 계산을 다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 계산에 의해서 나온 두께예요. 아직 공사가 많이 진행되진 않아서 제가 좀 안타깝다. 원래 좀 진행이 됐으면 좀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나와 보니까 좀 색다르긴 하죠. 이런 데 처음 들어와서 나중에 피트층은 그냥 막아버릴 겁니다. 그냥 막아버려요. 네네, 공간으로 쓰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습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냥 피트층은 진입이 안 되도록 막을 겁니다. 땡그랑 요거는 동발이라고, 동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동발이가 펴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펴지면 거의 한 3m 가까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는 거냐면, 자, 지금 요 철근이 이제 배근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죠? 천장까지 올라가죠. 그다음에 그 위에 바닥층에 자재를 아까 얘기했던 이런 합판이라든지 버팀목이라든지 거푸집을 활용해서 이 슬라브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슬라브에 타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중이 엄청 늘어나겠죠? 버텨야 되잖아요. 그걸 받치는 게 동발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촘촘히 받치게 됩니다. 타설하기 전에. 제키 같은. 잭 서포트 같은 거예요. 잭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버팀목 역할을 하고 가설재죠. 그 다음에 타설이 끝나고 양생이 되면 제거합니다. 그리고 다음 층에 올려서 꽂습니다. 네, 정화조. 정화조는 여기는 이제 서울 도심이잖아요. 그래서 정화조를 통해서 걸러진 물이 시하수관으로 이제 배출되는 구조. 보이시는 게 여기가 정화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벽체고, 그래서 이 정화조가 여기 이 위에는 정화조 위에는 주차장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저희가 물어본 걸로 다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나가서 마무리 멘트 할까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중랑구 중화동에 원룸 건축 현장 오셨는데 소감 한마디씩 어떠신지? 이런 현장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되게 색다른 경험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도움이 됐나요? 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요? 도움이 됐다니까 다행이네요. 혹시 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더 뵙는 걸로. 네, 한번.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네. 공부 많이 해야 되겠는데? 그래요. 오늘 저도 즐거웠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네.